네, 안녕하세요. 7단원 개념 정리 영상입니다. 7단원 제목은 수권과 해수의 순환이에요. 자, 수권이 훨씬 넓은 범위가 되겠고요. 수권 안에 해수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해수의 가장 큰 특징, 우리 일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하면 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수권과 해수의 순환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수권 내용이 적은데 한번 해보죠. 수권이 처음 나왔을 때는 자, 대체 수권이 무엇이냐? 지구에서 물이 분포하는 영역. 그렇다면 물이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알면 되겠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물이 뭐다? 해수, 우리말로 바닷물에 지구상에 물이 가장 많이 있다. 그리고 바닷물이 아닌 물, 담수라고 불렀죠. 우리말로 민물입니다. 소금기가 없는 물. 자, 해수와 담수 중에 뭐가 많냐? 해수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해수는 그 안에서 구분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구분하지 않고요. 자, 담수만 분포를 한 번 더 나눕니다. 자, 담수는 가장 많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다? 고체 형태로 분포하는 담수가 가장 많이 존재하더라. 가장 많은 비율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분포하는 비율이 지하수, 지표면 아래로 들어가서 오랜 시간 축적된 물인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수와 하천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비율도 나와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사한 경우마다 사실 비율이 다 달라요. 그래서 비율을 정확히 외울 필요는 없고 해수가 95% 이상, 담수는 한 3%, 5% 미만, 빙하가 한 1.7% 정도, 그리고 지하수가 0.7 정도, 호수 하천수는 굉장히 적은 0.01% 정도. 어쨌든 누가 많고 누가 적고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포를 알아본 다음에는 이걸 어디다 써먹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활용하는 대부분은 어디다? 담수 중에 지하수와 호수 하천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건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몸을 씻고 음식을 씻고 설거지를 하고 등등으로 많이 물을 마시고 생활용수로 쓰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여러분 발전, 그죠? 발전용수로도 쓰이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위해 농업용수로도 쓰이고 운송하는 데도 사용되죠. 그리고 물건을 만들고 기계를 씻어내고 열을 식히는 등 공업용수로도 사용된다. 이렇게 물이 자원으로서 사용되는 것들을 수자원의 활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자원의 활용 예시까지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살펴볼 부분은 해수의 양은 95%가 맞는데 표면을 덮는 정도는 약 70% 정도, 70% 덮고라고 얘기를 하죠. 중요한 정도는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수권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해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죠. 해수의 다양한 특징이라고 할까요? 특성이라고 할까요? 크게 두 가지를 봤습니다. 온도와 염분이죠. 염분. 자, 온도를 볼 때는 연직 수온 분포라는 표현을 썼어요. 연직 수온 분포. 자, 연직이라는 말은 중력 방향입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 지금 여러분 자리에서 연직 아래 방향을 가리켜라 하면 바로 발 밑을 가리키면 됩니다. 여러분 누웠을 때 쓰러지는 바닥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직 수온 분포라는 말은 수심에 따라,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온도가 어떻게 변하냐라는 걸 그래프로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해수면이라고 했을 때
수심 0m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다 깊숙이가 지표면보다는 온도가 낮을 것이다. 낮음, 높음. 왜? 지표면에 뭐가 내리쬐고 있기 때문에 햇빛이, 그죠? 태양광이 위쪽에 비치기 때문에 온도가 위쪽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하기를 해수면에서 깊이 갈 때 온도가 쭉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자세히 안 다뤘지만, 자, 여러분 이제 밀도라는 개념을 배웠죠. 자, 물의 밀도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여기가 0도씨, 여기가 4도씨라고 했을 때 이런 밀도가 온도가 낮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고체가 되면 밀도가 보통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질수록 밀도가 보통 높아집니다. 그런데 물의 특성이 4도씨에서 가장 높아요, 밀도가. 그리고 4도씨보다 낮은 0도씨의 물은 4도씨보다 밀도가 낮습니다. 0도씨에 딱 이 상태에서 이제 얼기 시작하기 때문에 밀도가 확 낮아지고, 여기선 다시 온도가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이런 그래프를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물을 봤을 때 밀도가 높은 애는 가라앉고 밀도가 낮은 애는 떠오르죠. 그렇다면 4도씨의 물과 2도씨의 물이 있을 때 누가 아래에 깔리냐? 4도씨가 아래에 깔리고 2도씨가 위에 깔린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심해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말했지만 심해층의 상층부는 햇빛을 받기 때문에 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겠죠. 3도, 4도가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로 내려가겠죠. 반대로 4도씨의 물은 아래로 들어가면 태양빛을 못 받으니까 3도, 2도로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위아래가 바뀌기 때문에 심해층에서는 온도가 낮으면서 4도씨 밑으로 물이 얼지 않으면서 이 일정한 구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뭐 이 내용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자, 중요한 건 심해층 쪽이 이렇게 일정한 온도 구간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수면에부터 점점 낮아지다가 심해층에서 일정한 구간이 생기겠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연직수온부포는 이렇지 않죠. 위쪽에 온도가 일정한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온도가 일정하게 존재한다라는 건 섞인다라는 말이에요. 원래라면 위쪽에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뭐 20도씨와 10도씨가 있었는데,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불면서 10도, 20도가 섞이면서 중간 15도씨의 온도, 위도 15도, 아래도 15도가 되는 느낌으로 계속 섞인다는 거죠. 실제로는 뭐 완벽하게 직선은 아니고, 그래도 위가 열을 받으니까 살짝 기울어져 있지만 일정한 층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자, 일정한 층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 층들의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층의 온도가 일정한 혼합층, 물이 혼합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다.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는, 햇빛이 점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낮아지는 층이었죠. 자, 수온 약층. 여기 약자가 도약한다, 변한다라는 뜻이랬어요. 수온이 변하는 층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이, 일정한 심해층, 깊은 바다라는 뜻이죠. 자, 이건 평균적인 바다의 온도들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막 심해 어느 부분은 화산이 폭발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은 당연히 수온이 좀 높겠죠. 그런 걸 표현한 게 아닙니다. 가장 일반적인 분포를 확인해서 지표면이 높고 심해층은 온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태양광, 그죠? 햇빛과 태양 에너지, 그리고 바람, 그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가면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더운 지방에서는 혼합층의 온도가 더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바람이 뭐 많이 불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질 거란 얘기죠. 반면에 심해층은 영향을 주는 애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위도나 개월, 몇 월에 따라서 이 그래프는 모양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게 어떻게 바뀔지를 여러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 이제 온도 설명을 했고 염분 설명을 하죠. 자, 염분은 염류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류는 뭐냐?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등등 애들이 염류입니다. 염류의 농도가 염분이라는 거죠. 자, 이 모든 염류를 합쳐서 그 바닷물에 있는 농도를 측정해 봤더니 어느 정도다? 3.5% 정도다. 이거를 다른 단위로 바꾸면 35 퍼밀이라고 하기도 하고 약 35 PSU 실용염분 단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농도 구하는 건 여러분 알고 있어야겠죠. 자, 퍼밀 농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소금물, 즉 해수의 양, 바닷물의 양, 그램의 단위가 되겠죠. 분해 넣어준 소금의 양, 천일염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얼마를 해준다? 1000을 해주면 퍼밀 농도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바닷물 100g에 소금이 10g 들어있다. 그럼 1000을 곱해주면 약분을 하면서 10 남고 100 퍼밀이 되겠죠. 퍼센트로 하면 10%와 같은 농도입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자, 바닷물이 100g이면 여중에 물은 몇 g이고 90g이고 소금이 몇 g이다. 10g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 100g에 소금 10g을 넣으면 10%가 아니에요. 10%보다 낮은 농도가 나오겠죠. 110분의 10이 됩니다. 이 정도 염분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몇 가지 추가 설명하면 해수에 들어있는 염류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걸 했군요. 우리가 모든 바다가 염분이 같지 않다. 그죠? 뭐에 영향을 받는다? 소금의 양과 물의 양에 영향을 받는데 소금의 양이 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물의 양에 많이 받습니다. 물이 많아지는 경우, 예를 들면 강물, 강수, 그죠? 비, 장마 이런 느낌이죠. 이런 게 있는 지역은 염분이 어떻다? 낮아진다라는 거죠. 반대로 염분이 높아지는 경우, 그 물의 양이 적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증발이 많이 일어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염화나트륨, 얘가 짠맛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중요한 걸 빠뜨렸군요. 얘네가 차지하는 비율,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염분비. 자, 염분비는 모든 바다가 어떻다? 염분은 같지 않지만 염분비는 같다. 이거는 이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쓰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A 바다와 B 바다가 있을 때 여기에 염화 나트륨이 10 있고 20이 있다. 근데 A 바다에 염화 마그네슘이 5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B 바다에 염화 마그네슘은 얼마가 있을 것이냐? 10만큼 있다라는 겁니다. 염화 나트륨 대 염화 마그네슘의 비율 2대 1이죠. 이 2대 1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그 이유는 바다는 항상 해류 등을 통해 섞이기 때문에 이 염분비는 일정하게, 물의 양은 변하지만 구성하는 염분의 성분은 일정하다라는, 양은 다르지만 성분 비율은 일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염분 얘기도 한 것 같고요. 이 다음은 이제 해류 얘기를 했었죠. 해류는 우리나라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있고 중국도 그려주고 저쪽에 일본도 대충 그려주면, 자, 해류가 요 아래에서 가장 두껍게 올라오는 해류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올라오는 해류가 있다. 요 해류의 이름이 쿠로시오 해류. 그죠? 이 중에 일본 옆으로 이렇게 새어 나가는 애가 있더라.
얘는 올라오다가 우리나라 주변에서 다시 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어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애가 있죠. 왼쪽으로 올라가서 바닷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애가 있더라. 이렇게 갈라져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애도 있더라. 자, 내려오는 애들은 누가 있냐?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애가 있더라. 얘기했습니다. 자, 위에서 내려오는 애 이름이 뭐고? 북한 한류가 되겠고, 자, 위에서 올라온 애들은 자, 동한 난류. 황해 쪽으로 들어가는 애는 황해 난류. 요 우리나라 연안을 따라 올라가는 애는 서한 연안류. 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이름 쓴 애들이 지금 난류, 따뜻한, 그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오는 바다의 흐름이 되겠고요. 자, 빨간색으로 위에 해놓은 애가 한류, 차가운 바다, 그리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바닷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볼만한 건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조경수역이 생깁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는 안 했지만 왜 조경수역이 영양염류, 플랑크톤 이런 게 많다고 얘기하냐. 이런 그 밀도를 배웠기 때문에 차가운 바닷물은 밀도가 높고요. 따뜻한 바닷물은 밀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둘이 만나게 되면 차가운 바닷물은 무거우니까 아래로 내려가고 따뜻한 바닷물은 위로 올라가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림을 다시 그려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이렇게 돼, 이렇게. 여기가 난류, 여기가 한류입니다. 난류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한류는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자, 난류가 올라오면서 바닷속에 있던 영양 성분을 이 해수면으로 끌어올려줘요. 그러니까 해수면에 영양분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쪽에 물고기들이 몰리니까 이쪽에 물고기가 잡기가 좋은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중요한 건 한 것 같고, 참고할 만한 내용은 이 해류라는 거는 마음대로 변한다, 안 변한다,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일정하고 지속적인 흐름을 우리가 해류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서한 연안류는 힘이 약해질 때는 있지만 그렇다고 막 반대로 흐르고 갑자기 막 뒤집히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해류가 쿠로시오 해류인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해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기름 유출이 되면 이렇게 흘러오는 걸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고무 오리가 여기에 떨어졌을 때 왼쪽으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쭉 이동할 거, 가만히 있지 않고 이동할 거라는 걸 우리가 해류를 아니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갯벌 얘기, 조석 얘기만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자, 조석은 그래프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죠. 시간에 따른 해수면의 높이. 그래프를 봤을 때 하루를 주기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가 거의 24시에 가깝다. 자, 이걸 보면 뭐가 알 수가 있냐. 자, 요렇게 되는 지점, 해수면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바닷물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보고 썰물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바닷물이 차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걸 보고 밀물이라고 합니다. 밀물, 썰물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자, 빠져서 쭉 최소가 빠졌을 지점을 간조라고 하고, 바닷물이 차올라서 최대치로 가득 찼을 때를 만조라고 한다. 그리고 이 간조와 만조 때의 높이 차이는 거의 일정한데 이 차이를 조차라고 한다. 그리고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이 현상을 조석이라고 한다. 하나 더 해야겠네요. 자, 바닷물이 빠지고 들어오는 이 밀물, 썰물 같은 애들을 조류라고 한다. 자, 조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단어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 조차, 조석
이 막 이런 시간 이런 건 뭐마다 다르다. 바다마다 다르다. 우리 서해와 동해 중에 어디가 조차가 크다. 조차는 서쪽이 크다. 그래서 갯벌은 어디에 있다? 서쪽에 많이 있다. 뭔가 밀물썰물 보고 싶으면 서해안으로 가면 좋겠죠. 하루에 2번 정도 간주 만주 일어난다. 그래서 갯벌 시간도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해수면 높이가 예를 들면 얘가 3m까지 올라오고 얘가 마이너스 3m까지 빠진다. 이 평균 높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조차는 6m가 되겠죠. 갯벌 체험하기 좋은 시간 언제일까요? 간조 때지. 물이 빠질 때가 안전하겠죠. 차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도망을 쳐야 됩니다. 요 정도 하면 우리 시험 범위 7단원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5단원 내용은 좀 짧아서 선생님 영상을 안 하고 문제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5단원 기말 영상 때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반복해서 보시고 모르겠으면 따로 선생님한테 찾아오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